거짓말을 한 부인. 옛날 어느 고을에 관가 뒤뜰에 조그마한 돌절구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 돌절구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들지 못하는 이상한 절구였지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부인만이 이 돌절구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 이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사람들로부터 이 돌절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신기한 돌절구를 보며 생각했지요. 이 고을에는 덕이 높은 부인들이 많다고 하니 이 돌절구를 들 수 있는 부인이 있을 테지. 원님은 돌절구를 들 수 있는 부인을 찾아내어 큰 상을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절구를 든 부인을 여러 부인들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원님은 온 고을의 부인들을 모두 관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알지 못해 무척 궁금했지요. 원님이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고을에서 가장 부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원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부덕이 높은 사람은 저기 놓여있는 돌절구를 거뜬하게 들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이 고을에서는 자기가 제일 부덕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이 돌절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오. 원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부인이 앞으로 척 나서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으니 문제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인은 소매까지 걷어붙이고 돌절구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부인의 이마는 숭글숭글 땀방울이 맺혔지요. 그러나 부인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돌절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는 농사일도 잘하고 힘도 세니까 아마 거뜬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인도 젖먹던 힘까지 다 내었으나 절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도 슬며시 자리를 떠나고 말았지요. 틀렸군. 틀렸어. 그것을 보고 있던 원님은 실망한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였던 부인들이 차례차례 돌절구를 들어보았으나 모두들 실패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원님은 돌절구를 들려고 쩔쩔매는 부인들을 보자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고을에 부덕 높은 부인이 한 사람도 없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원님이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글쎄올시다. 이방이 원님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 고을을 뒤져서라도 부덕 높은 부인을 찾아오너라. 찾아오지 못한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 원님은 이방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답니다. 이방에게는 정말 뜻하지 않은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은 돌절구를 원망스러운 듯이 흘겨보고 나서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온 고을의 부인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디로 가서 부덕 높은 부인을 찾아올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옳지, 그 부인이 안 보였구나. 그 사람이라면. 이방은 자기 무릎을 탁 치며 불이 나게 걸음을 옮겼답니다. 이방이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자기 이웃에 사는 대산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지요. 이방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방은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지요. 이방은 허둥지둥 대산이라는 이웃 사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게, 대산 있나? 대산이 담뱃대를 문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대산, 원님께서 관과 뒤뜰에 있는 돌절구를 들 수 있는 부덕 높은 부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자네 부인밖에 남지 않았다네. 그러니 부인과 함께 어서 관가로 가세. 그러자 대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집 사람은 별로 뛰어난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돌절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대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애꿎은 담뱃대만 탁탁 덜어냈지요. 아니, 자네 형제의 우애가 남달리 깊은 것은 모두가 자네 부인이 훌륭한 탓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나. 자네 부인은 틀림없이 그 돌절구를 들 수 있을 거야. 자, 어서 가자고. 아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사는 손을 저으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계속 우겨댔지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가서 두고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 어서 서두르게. 대사는 할 수 없이 부인을 데리고 관가로 갔답니다. 나으리, 또 부인 한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대산의 아내인 월수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과 이방을 따라서 원님 앞까지 갔습니다. 원님은 달려온 대산의 부인을 보고 기뻐하며 어서 돌절구를 들어보라고 재촉했답니다. 빨리 이 돌절구를 들어보시오. 월수는 원님이 부른 이유가 돌절구 때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지요. 아니, 저 돌절구가 대체 어쨌길래. 원수는 돌절구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에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하찮은 돌덩이 주제에 여러 사람들에게 창피를 준단 말이냐? 월수는 돌절구를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월순이 돌절구를 잡고 힘을 주자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돌절구가 번쩍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돌절구를 들었을까? 그러게요. 아무도 들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월순이네보다는 내가 더 힘이 센데 어떻게 된 일이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이방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원님을 쳐다보았지요. 과연 훌륭한 부인이군. 정말 흐뭇한 일이다. 약속대로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원님은 월수를 보고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수는 갑자기 돌절구를 내려놓고 원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돌절구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훌륭한 아내는 아닙니다. 원님은 월수를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남들은 서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을 주는 상도 거절하다니 참 이상하구나. 원님이 까닭을 묻자 월수는 계속 눈물만 흘릴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그러자 월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저는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큰 죄인입니다. 이 말에 원님과 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나한테 무엇을 속였단 말인가? 대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냐? 원님도 이상하다는 듯이 월순에게 물었습니다. 월순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연을 털어 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월순이 말하는 사연이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순에게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지요. 월순이의 시동생은 곧 장가를 가서 살림을 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노름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살림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자 시동생은 날마다 술에 취한 채 대산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쌀이 떨어져 가족들이 굶고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는 게냐? 가장이란 놈이 허구한 날 노름판에서만 살고 일은 하지 않으니 고생을 해도 싸지 싸.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시동생네는 끼니를 잊지 못할 지경이 되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월수는 어떻게 하면 시동생네를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서방님이 빨리 마음을 잡고 생활해야 하는데 월수는 항상 시동생 걱정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수는 닭 한 마리와 찹쌀을 들고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시동생은 그날도 노름판에 나가고 동서만 혼자 집에 있었지요. 동서는 형님을 보자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니 형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월수는 가져온 물건을 서둘러 마루 위에 내려놓으며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 찹쌀로 술을 빚고 술이 다 익으면 닭을 잡아 맛있는 안주를 만들게 해. 끼니도 익기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찹쌀로 왜 술을 만들어요? 어리둥절하는 동서에게 월수는 무엇인가 귓속말을 해주고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대사는 동생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동생 내외는 대산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무슨 볼일이 있어 나를 보자고 했느냐? 대사는 궁금하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제수가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잘 익은 술과 닭고기 안주로 차린 푸짐한 술상이었지요. 대사는 그것을 보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 이게 웬 술상이냐? 형님, 저도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 마시고 한 잔 봐주십시오. 동생은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형님의 잔에 술을 따랐지요. 동생의 말을 들은 대사는 기뻤습니다. 동생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대사는 술잔을 깨끗이 비웠답니다. 그런 술이라면 얼마든지 마셔도 좋을 것 같았지요. 내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 한 잔을 더 주려무나. 결국 대사는 동생이 따라주는 술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취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형님을 집까지 업어다 주었지요. 형수님, 형님이 너무 취하셔서 제가 집까지 업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동생이 형님을 자리에 뉘어놓고 돌아가자 월수는 장롱에서 뭔가를 찾아 꺼냈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시동생네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형수님께서 웬일이십니까? 깜짝 놀라는 시동생에게 월수는 가져온 논문서와 반문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제가 형님이 취한 틈에 땅 문서를 꺼내오려고 동서에게 독한 술을 빚고 안주를 마련해서 형님을 초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은 깜짝 놀랐지요. 이 땅 문서를 사방님께 드릴 테니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보세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시동생은 월순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시동생은 형수가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형이 알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답니다. 그러나 월수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월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이 깬 대사는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장롱문은 열려있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도둑이 들었구나, 도둑이야. 놀란 대사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월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이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땅 문서가 없어지지 않았어. 대사는 장롱을 뒤지면서 말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정신이 없으실까? 어젯밤 동생네에 다녀오셔서 아우 녀석이 세 사람이 되었으니 땅 몇 마지기를 떼어줘야지 하면서 제게 땅 문서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대선이 못 믿겠다는 듯이 의아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주고 왔는걸요. 여보, 정말 당신이 그토록 서방님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요. 월수는 마구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대사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취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군. 어쨌든 어제는 참 기분이 흐뭇했어. 대사는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월수는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시동생네를 잘 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여기까지 말한 월수는 고개까지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돌절구를 들었다 하더라도 남편을 속인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원님과 대사는 월순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과연 훌륭한 부인이다. 혼자서만 잘 살려 하지 않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의좋게 살려고 한 것은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다. 원님은 월순의 행동을 칭찬하며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월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또한 시동생 네와도 각별한 사이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우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여우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여우들은 모두 빨리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랑 셋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어서 사람이 되자. 그런 어느 날 백년 묵은 암여우가 무덤 위에서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랫마을에 잔치가 있어. 새색시로 둔갑을 해야지. 몇 번 제주를 넘자 암여우는 예쁜 새색시로 변했습니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자. 그때 아랫마을의 최신사 집에서는 그 집 막내딸이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벅적거렸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신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신랑도 왕자님처럼 잘 생겼어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손님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허허허, 칭찬들은 그만하시고 어서 음식을 들어요. 어서. 최진사는 막내딸과 막내 사유를 칭찬하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잔치상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인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촛불이 밝혀진 신방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하겠구려. 아니에요. 사방님이야말로 피곤하시겠어요. 신랑 신부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선녀 같다고 하는구려. 사방님은 왕자님 같다고 하던걸요.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습니다. 자,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술잔을 건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앞에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신부가 둘이 되었네. 신랑은 너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도 같고 옷차림도 같고, 아니 누가 진짜 나의 신부인가?
서방님, 저는 아까부터 이 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 아니야. 백년 묵은 여우가 새신랑을 해치러 다닌다더니 둘 중에 하나는 여우임에 틀림없어. 진짜 신부는 울상이 되어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 신부예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예요. 목소리까지 똑같구나. 그때 한 신부가 다른 신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못된 것, 썩 물러가라. 뭐라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혼례를 해방 놓느냐? 내가 바로 여우지. 신랑은 얼이 빠진 듯 두 신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여우에게 홀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랑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쪽의 신부가 어쩐지 이상해 보이는군. 신랑은 오른쪽에 앉은 신부가 자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신부는 웬일인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맞아, 아까부터 이상했었어. 마침내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로 백년 묵은 여우렸다. 에이, 유사스러운 짐승아. 아, 서방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랑은 오른쪽의 신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서방님. 그 신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신랑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신부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여우를 내쫓았군요. 저는 서방님이 저를 여우라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안심하오. 여우가 죽었으니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신랑은 신부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리에 듭시다. 네, 서방님. 신랑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신랑은 잠자리에 들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호호호, 어리석은 것. 이제 잠들었겠지? 한밤중이 되자 신랑 옆에 얌전히 누워있던 신부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호호호호, 내가 여우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뒤로 몇 번 제주를 넘자 신부는 백년 묵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신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잠을 자던 신랑은 그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제 두 놈 남았다. 여우는 캥캥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사와 한 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보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겠는데. 칠보는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볼까? 칠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들어왔나? 어쩐지 으스스하네. 여우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7번은 최진산의 사유가 여우한테 홀려 죽었다는 소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나무를 해서 내려가야지. 밤이 되면 무서울 거야. 7번은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7번은 나무를 잔뜩 해서 지게에 수북히 얹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네. 비까지 내리는군. 7번은 허둥지둥 나무찜을 치고 비를 피할 것을 찾아 산속을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더 세차게 내리 퍼부었습니다. 이러다간 이 숲속에서 밤을 새우게 생겼네. 초조해진 칠보는 이리저리 산속을 헤맸습니다. 칠보가 한참 동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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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초가집에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칠보는 초가집으로 다가가 쌀이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누가 다듬이질을 할까?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칠보가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 윗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대신 제가 내일 나무를 한 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밑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방바닥에 벌렁 틀어누웠습니다. 일찍 잠이나 자자.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칠보는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싹싹 싹싹 쓱쓱쓱쓱.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잠이 깬 칠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자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칼을 갈다니? 칠보는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호호호호, 내일 김진산의 딸이 시집을 간다지? 칠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으아! 여자가 칼 가는 것을 멈추고 밑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괘씸한 녀석, 감히 나를 엿보다니.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칠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눈빛, 이를 어쩌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여자의 치마 밑으로 기다란 꼬리가 보였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새신랑 잡아먹었다는 그 여우가 틀림없어. 그때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보았습니다. 제발 목숨만. 칠보는 겁에 질려 사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비밀을 왜 엿보는 거냐? 넌 사흘 뒤에 죽을 줄 알아라. 사흘 뒤? 그래, 사흘 뒤다. 내가 신랑 둘을 더 잡아먹은 다음에 내 차례다. 칠보는 무서움을 참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칠보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주오.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면 들어주겠다.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 한 동이만 주시오.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으려면 목이 마르기도 하겠지. 좋다. 여우는 물 한 동이를 넣어주고는 밖에서 문을 꼭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여우의 꼬리끝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옳지, 여우털을 뽑아두자. 칠보는 얼른 여우의 꼬리털을 뽑았습니다. 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 앞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우가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군. 여우가 김진산의 잔치에 갔나봐. 김진사의 사유가 위험해. 칠보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백년 묵은 여우는 예쁜 색시로 둔갑을 해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허허허허, 오늘 밤이 두 번째 신랑이야. 한 놈만 더 잡아먹으면 난 사람이 될 거야. 여우는 마을 근처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깜깜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군. 김진산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잘생겼어. 그러게요. 이번엔 최진사 때 같은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이윽고 밤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방에는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순간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아, 누가 나의 신부냐? 하나는 사람 잡아먹는 여우임에 틀림없구나. 신랑은 기겁을 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내 백년 묵은 여우를 잡아내고 말 테니. 김진사가 들어갔을 때 신방에는 똑같이 생긴 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야단났군. 어느 쪽이 내 딸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자 한 신부가 울며 말했습니다. 딸도 몰라보시다니. 다른 신부도 울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십니다. 저를 몰라주시다니요. 김진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칠보가 헐레벌떡 김진사 댁으로 뛰어왔습니다. 진사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우를 찾아내겠습니다. 자네가? 네, 두고 보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한 신부의 치마끝이 올이 풀리고 뜯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우구나. 칠보는 김진사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 신부를 내리쳤습니다. 야, 이 여우야! 깽깽 깽깽. 몽둥이를 맞은 신부는 캥캥거리며 커다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대체 내 놈이 어떻게 방을 빠져나와 이거 세운 거냐? 방바닥에 쓰러진 여우가 칠보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준 물로 흙벽을 적셔 허물었지. 분하다. 여우는 몹시 원통해하며 죽어갔습니다. 휴, 이제야 살겠네. 김진사는 안도에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칠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여우를 알아보았나?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칠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김진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우의 꼬리털을 뽑은 흔적으로 치맛자락에 뜯겨져 있었습니다. 오,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로군. 여보게, 비겁하게 도망간 신랑 대신 자네가 내 사유가 되어줄 수는 없겠나? 김진사는 칠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요? 김진사의 딸도 용감한 칠보가 좋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꾀돌이와 도둑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꾀돌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꾀돌이의 아버지는 어느 날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꾀돌이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기르던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꾀돌아, 도둑대를 조심해야 한다. 이웃집 오서방도 지난 장날에 떼고개를 넘다가 도둑대에게 돈을 몽땅 빼앗겼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꾀돌이는 소를 몰고 부지런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에 간 꾀돌이는 소를 판 돈으로 호박을 5개를 샀습니다. 5개 가운데 1개는 일부러 썩은 호박으로 골라 샀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습니다. 꾀돌이가 떼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둑대가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가진 거라고는 호박 5개뿐인걸요. 겨우 호박밖에 없단 말이냐? 게다가 하나는 썩은 거잖아. 옛다. 썩은 호박은 내가 가져라. 도둑들은 성한 호박 4개만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꾀돌이는 썩은 호박 속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는 길에 도둑들을 만났지 뭐예요. 하지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가져왔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이 꼬마의 꾀에 우리가 속았군. 꾀돌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도둑 두목이 몰래 꾀돌이를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내 꾀가 쓸만하니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두목은 밧줄로 꾀돌이를 꽁꽁 묶어 도둑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꾀돌이는 도둑 소굴에 살면서 도둑들에게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꾀돌이 덕분에 도둑 소굴에는 도둑질해 온 값진 물건들이 점점 쌓여갔지요. 두목은 꾀돌이가 도망갈까봐 부활을 시켜 늘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병이 더 심해지신 것은 아닐까? 꾀돌이는 혼자서 앓고 계실 아버지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꾀돌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부하들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여우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꾀돌이의 말에 두목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떼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서야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겨울이라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뜸해지는데 두목님은 제 꾀만 믿으세요. 꾀돌이가 두목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꾀돌이는 두목이 뽑은 도둑 2명과 함께 부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깜깜한 한밤중에 닭울음 소리를, 환한 대낮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각각 내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닭이 울고 대낮에 여우가 울다니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는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도둑 소굴로 들어온 꾀돌이는 두목에게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도둑에게 할 일을 설명해주고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온 점쟁이라오. 혹시 어젯밤 이 마을에 닭이 울지 않았소? 마을로 내려간 도둑은 장님 흉내를 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대낮에 여우가 온 일은 없었어? 아이고,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쪽집게 같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알려줄 것이 있어. 도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하루 동안 모두 이웃 마을로 피해 있으시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웃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 사이 도둑들은 부자 마을을 몽땅 털었습니다. 으하하하하,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우리 복덩이로구나. 두목은 그 뒤로 꾀돌이를 무척 아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꾀돌이가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에게 붙잡혀 꽁꽁 묶였을 때 쉽게 밧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 정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배워야지. 두목은 신이 나서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먼저 밧줄로 다른 사람을 나무에 꽁꽁 묶어보세요. 아무도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묶어야 해요. 도둑들은 차례대로 나무에 꽁꽁 묶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목도 나무에 단단히 묶였지요. 자, 이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밧줄을 풀 수 있는지 다들 생각해보고 계세요. 제가 곧 돌아와서 밧줄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도둑 소굴을 빠져나온 꾀돌이는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털었던 도둑들을 제가 잡아놓았어요. 어서 저와 함께 가세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도둑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원님은 꾀돌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원님은 꾀돌이를 앞세우고 포졸들과 함께 도둑 소굴로 달려갔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여있던 도둑들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포졸들은 도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데 모아 밧줄로 묶은 다음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도둑들을 잡은 꾀돌이는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렸습니다. 그 뒤로 떼고개에는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그것을 지나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옥피리. 옛날 어느 고을에 딸만 셋을 둔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아들을 얻어 모두들 기뻐하였고 원님 내외는 그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하며 귀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아들아이가 7살 되던 해 어느 날 스님이 동량을 와서 아들아이가 스님에게 쌀 한 바가지를 퍼서 갖다 드렸습니다. 스님이 아들아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가엾기도 하지. 아이가 명을 짧게 타고났구나. 원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스님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소리요? 예, 아드님은 12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스님, 이 아이의 팔자를 바꿀 무슨 방도가 없겠소?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가게 하시지요.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아마도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원님 내외는 아들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없이 슬피 울며 아들아이를 스님과 함께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 한 벌을 주었답니다. 원님의 아들은 스님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글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몹시 총명해서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았죠. 이렇게 6해가 지나 12살이 되던 해 어느 하루 스님이 원님의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고생한 덕에 앵마기를 했으니 이제 하산하여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아직은 곧장 집으로 가서는 안 되느니라. 대신 죽을 고비를 앞으로 3번 넘긴 다음에 집으로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자루에는 누룽지가 있단다. 길 가면서 먹어라. 이러시면서 아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스님을 뒤로하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먹을 것 좀 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원님의 아들은 깜짝 놀랐지만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장하시다니 여기 있어. 이 누룽지나 드시오. 호랑이는 누룽지를 맛있게 먹더니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거구나. 그리고 나서 원님의 아들은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어디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집에 가서 지어달래야지. 하고 얼른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방안을 들여다보니까 글쎄 방바닥에 옥필이 하나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님의 아들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옥필이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초가집이 우지직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가만. 이렇게 하면은 죽을 고비를 2번 넘겼구나. 다행이다. 날이 밝자 원님의 아들은 옥필이를 불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음률에 맞춰 몸을 가볍게 했더니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그만 내려갔으면 하고 바랐더니 스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원님의 아들은 보물 옥필이를 얻었구나 생각하고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빨리 집으로 가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아직 한 번 더 죽을 고비를 넘어야겠기에 딸이 셋 있는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청했습니다. 그 주인은 원님의 아들에게 말 먹이는 일을 맡겼고 원님의 아들은 말을 잘 보살폈습니다. 날마다 산으로 말을 몰고 가 풀어놓고 말들에게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였더니 말들은 살이 찌고 날쌔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주인집 큰 댁에 환갑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 원님의 아들은 식구 수대로 말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큰딸과 작은딸이 짜증을 냈지요. 아니, 이 큰 말을 나더러 어떻게 타라는 거야? 원님의 아들은 얼른 등을 갖다 대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등을 밟고서 말을 타는데 이걸 보고
막내딸이 원님의 아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사내 대장부가 창피하지도 않소. 그리고 식구들은 모두 잔칫집으로 떠났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헌옷을 벗고 말끔히 세수를 하고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옥피리를 풀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서 환갑 잔칫집에 가려는 거였지요. 말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훨훨 날아서 잔칫집으로 갔답니다. 잔칫집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님의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신선이다, 신선. 신선이 내려온다. 신선이야, 신선. 그러자 마루에 있던 사람, 방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마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님의 아들은 점잖게 말에서 내려와 환갑 맞은 노인이 권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는 다시 피리를 불며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헌옷으로 갈아입고 평소와 같이 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식구들은 잔칫집에서 젊은 신선을 보았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내 딸만은 원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라보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방에 놀러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원님의 아들이 막내딸 방에 찾아가 노는 것을 본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였답니다. 주인은 원님의 아들과 막내딸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 그리고 특히 쥐집 딸과 머슴이 한 방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주가 맞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주인은 망나니를 불러 두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망나니가 칼로 두 사람을 막 치려고 할 때 원님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주인어른, 마지막 소원이니 제가 먹인 말을 한 번만 타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허락을 하자 원님의 아들은 말에 올라타서 품속에 있는 옥피리를 꺼내 입에 대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옆에 있던 막내딸의 손을 잡았죠. 말은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다 넘긴 거야. 둘은 말을 타고 훨훨 날아서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금실, 은실에 비단옷을 갈아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웬 젊은 청년이 집에 들어와 식구들 모두 놀랐는데 아들에게 주었던 비단옷을 확인한 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죄다 말씀드리고 데려온 막내딸을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아들이 데리고 온 막내딸과 혼인을 시키고 아들 내외는 딸과 아들 딱 둘만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춤추는 생쥐. 옛날 어느 부잣집 마당이며 곳간에 생쥐가 바글거렸습니다. 생쥐들은 곡식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돗자리며 가만히며 닥치는 대로 갈가댔습니다. 하인들은 떨어진 쥐 똥만 봐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인들은 여기저기 사방에 쥐덫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쥐도 다 살려고 태어난 목숨인데 그렇게 덫을 놓아 되겠느냐? 쥐들이 먹을 만큼 먹여준다면 곡간을 들락거리지 않을 거다. 닭에게 모이 주고 소에게 염을 주듯
쥐들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어라. 도토 쏙 치워라. 해서 쥐덫을 몽땅 걷어들였습니다. 물론 쥐 먹이도 매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 멀찍이 떨어진 빈터에 생쥐들이 수백 마리 우글우글 모여서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구경거리였을까요? 집주인 가족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모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딱 벌리고 생쥐들이 춤추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때 집 기둥이 우지끈하더니 지붕이고 벽이고 그 자리에 복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꼼짝없이 깔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생쥐들이 아니었다면 모두 죽을 뻔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생쥐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꿩. 옛날에 한 선비가 글방 가는 길에 스르릉 스르릉 구렁이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가만히 봤더니 글쎄 덤불 아래 새끼 꿩들에게 다가가서는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자 새끼 꿩 3마리는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새끼 꿩이 불쌍해서 구렁이에게 냅다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구렁이는 머리에 돌을 맞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선비는 혀를 찼습니다. 새끼 꿩을 구하려고 돌을 던졌지 구렁이를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 선비는 밤낮 없이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과거를 볼 날이 다가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넘으려고 부지런히 걸었는데도 산속에서 밤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깜빡깜빡 불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밤이 늦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가 말하자 문이 열리더니 어여쁜 여자가 다소곳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뿐이라 어쩌지요? 외양간이라도 좋으니 묵어갈 수 없겠습니까? 캄캄한 산속에서 길을 잃게 생겼습니다. 산짐승들이 날뛰니 밖에서 주무시라 할 수는 없고 누치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먼 길을 걸은 탓에 너무도 피곤했습니다. 방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는데 섬뜩한 찬 기운이 감돌아 퍼뜩 눈을 떴습니다. 아, 그런데 가만 보니 여자가 바늘에 실을 꿰느라 실 끝에 침을 바르는데 여자의 혀가 2가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구렁이구나 싶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선비에게 와락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너를 죽여 내 남편의 원수를 갚을 테다. 여자는 구렁이로 변해 선비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선비는 몸이 꽉 조여 답답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새끼 꿩들을 잡아먹으려는 걸 보고 돌을 던지긴 했다. 꿩을 구할 생각이었지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꼭 이렇게 날 죽여야 한이 풀리겠느냐? 그러자
구렁이는 선비를 조금 풀어주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 그렇게 말한다면 좋아. 날이 새기 전에 이 산꼭대기에 있는 종이 3번 울린다면 널 살려주지. 그런데 산꼭대기 종이 저절로 울릴 리가 있겠어? 선비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산꼭대기에서 종이 댕그렁, 댕그렁, 댕그렁. 울리는 거예요. 하늘이 널 도왔구나.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단숨에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종탑에 종이 하나 달려있는데 피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꿩 3마리가 머리가 터진 채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살려준 꿩들이 종을 쳐서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꿩들도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호랑이가 길을 턱 막고 서서는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어쩌겠어요. 눈 딱 감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호랑이는 구불구불 산구비를 쌩쌩 내달렸습니다. 어느 동굴 안에다 나무꾼을 턱 내려놓는데 암호랑이가 입을 벌린 채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암호랑이의 입속을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큰 뼈다귀가 걸려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손을 집어넣어 뼈다귀를 빼내 주었습니다. 호랑이 부부는 나무꾼에게 넙죽 절을 했지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다시 등에 태우고는 집까지 잘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따금씩 멧돼지나 토끼를 잡아서 나무꾼 집 마당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털가죽은 내다 팔고 고기는 말려서 두고두고 먹고 나무꾼은 호랑이 덕에 잘 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이 늙어 죽었는데 글쎄 이 호랑이가 상여를 메고 가서는 좋은 묘자리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나무꾼의 자손들은 대대로 모두 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거지 친구와 도깨비.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새똥이랍니다.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답니다.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새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그랬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새똥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굴굴 잠만 잤답니다. 새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새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쇠똥이는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라도 동량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쇠똥이가 동량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습니다.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몹시 추웠겠지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쇠똥이가 없는 거예요. 아,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에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웠습니다.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크,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술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계들의 농부들도 그래. 무엇이 그래? 지금 징계맹계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가 물질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쇠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런데 글쎄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량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라우?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습니다.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지지직 지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지 뭐예요.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기무자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개 맹개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내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어? 아무튼 뭐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에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동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와, 물이다, 물이다, 물. 농부들은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해 가을 징개맹개 들에서는 가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쇳덩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쇳덩이를 어떻게 찾는담?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쇳덩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쇳덩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지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쇳덩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지 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새똥이었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것이지요. 야, 새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새똥이를 얼싸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새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 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과연 새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새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입니다. 머슴이 된 샛별. 옛날 그릴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글 읽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 떼기, 쌀 한 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인이 삭 바느질을 해서 그렁저렁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이라도 잘 나오세요. 어떻게 남의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논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날이 점점 깜깜해지자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였습니다.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샛별님, 샛별님, 이 별을 베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샛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습니다. 허허, 이 남의 별을 베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샛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샛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걸. 누가요? 샛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꽃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칡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갈 곳 없는 떠돌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 거지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썩억썩억 벼를 베고 탈탈탈탈 벼를 털고 차곡차곡 볕단을 쌓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벼 2어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 꼬는 법과 집신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습니다.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밭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난해에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 보았는 거요? 그럼 그 샛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 동쪽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선비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샛별님, 샛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샛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샛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농부. 옛날 어느 산골 외딴집에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용감한 농부와 아내가 외딴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도깨비가 나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깨비는 없으니 걱정 마시오. 농부와 아내는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아 망가진 집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집이구려. 그날 저녁 농부와 아내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여보, 힘든데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여보, 힘든데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잠을 자려던 농부와 아내는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나, 우리 말을 따라하네요. 어머나,
우리 말을 따라하네요.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화가 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그날 밤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가 무서워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쫓아낼지 궁리를 했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농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심심해진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농부가 계속해서 도깨비가 한 말을 따라하자 도깨비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한참을 훌쩍거리던 도깨비는 슬그머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후로 농부 부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진주를 삼킨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군.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어.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해서 헛간에서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군.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꽥꽥, 꽥꽥.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로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니?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 잡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 했더니 진주 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남아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고이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헤쳐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주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랑이 형과 선비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선비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잘 됐다. 아이고, 형님. 형님을 찾아 온 산을 헤맸는데 드디어 형님을 만났군요. 호랑이는 당황하였습니다. 난데없이 형님이라니. 형님, 깜짝 놀라셨지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님 꿈에 어릴 적에 돌아가신 형님이 나타나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형님을 찾아다녔답니다. 선비의 말을 듣자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사람이라도 된 듯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아우야,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 어머님은 형님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세요. 아우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내 등에 타거라. 그리고 가끔 산 짐승을 잡아다 줄 테니 내 목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선비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의 집 마당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에게 선비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무서운 짐승으로만 알았던 호랑이의 효심에 감동하였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가 올 시간에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줄 밥상을 정성껏 차려 마당에 놓아 두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못난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호랑이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산짐승을 잡아다 선비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판 돈으로 선비는 어느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호랑이의 효심을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선비는 산속으로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선비와 호랑이는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호박씨를 먹이면. 옛날 호랑이가 곶감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던 때의 일이랍니다. 깊디 깊은 산속 꼬불꼬불한 고갯길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집에는 아주 욕심 많은 할아버지와 엉뚱한 짓 잘하는 말썽쟁이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갖고 싶은 게 많은 할아버지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루 종일 손님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꿀장수가 오면 그 꿀 거저 갖고 싶어 요국리 조국리, 갓장수가 오면 그 갓 거저 갖고 싶어 요국리 조국리. 하지만 웬걸 단 한 번도 할아버지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툭 하면 할머니가 끼어들어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뚫레뚫레 돌아다니며 엉뚱한 집만 골라 했습니다. 간장 항아리에 물 부어 놓고는 에구 그래도 짜네. 강아지 주둥이를 묶어 놓고는 에구 이제야 조용해졌네. 손님 갓을 감나무 꼭대기에 걸어 놓고는 높은 것에 걸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주막집에 떡거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암탉을 안고서 하룻밤 묵어 가려고 말입니다. 암탉을 보자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탉을 가질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뚱하니 암탉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찾느라 골골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암탉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너 알 낳는 거 구경 좀 하자.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어서 알을 낳거라. 알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쳐들었습니다. 놀란 암탉은 도망가려고 꼿꼿해거리고 할머니는 암탉을 잡고 흔들어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불쌍한 암탉은 할머니 눈앞에서 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얼씨구 신기하구나. 할머니는 치마폭으로 막 낳은 따끈한 알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끌끌 혀를 찾고 총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우습다. 우스워. 총각은 웃다 나중에는 딸꾹질까지 났습니다. 웃음이 멈추었는데도 딸꾹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호박씨를 쉬지 않고 먹으면 딸꾹질이 그친다고 하던데. 안 돼요. 호박씨를 까먹으면 잘 잊어버린대요. 암탉을 잊어먹고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총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호박씨를 먹으면 잘 잊어버린다고? 할아버지는 귀가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을 살살 꿰었습니다. 내가 자네 암탉을 꼭 챙겨주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호박씨를 먹게. 우선 딸꾹질을 멈춰야 하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호박씨 한 주먹을 총각한테 주었습니다. 총각은 호박씨를 까먹었습니다. 1개, 2개, 3개, 그러다가 한 주먹을 금방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총각, 이 암탉은 하루에 알을 몇 개씩 낳나? 아참, 내 암탉. 할머니의 말에 총각은 암탉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암탉이 알을 하루에 1개씩 낳지 몇 개를 낳아? 할아버지는 꽤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양손 가득 움켜쥐고
총각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도 긴데 벌써 자려고 그러나? 배도 출출한데 우리 호박씨나 까먹을까? 아유, 아니에요. 딸꾹질도 그쳤는데요, 뭐. 그리고 호박씨는 까먹기가 힘들어서요. 아, 까기는 내가 깔 테니 자네는 먹기만 하게. 나는 호박씨 까는 걸 참 좋아한다네.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한 알 한 알 까서 총각에게 주고 총각은 낼름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호박씨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총각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암탉을 가두지 않으면 밤에 여우가 물어가네. 그 바람에 총각은 또 암탉을 생각해 냈습니다. 아참, 내 암탉! 할아버지는 가자미 눈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뚱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호박씨를 한 바가지 들고 들어와 또 까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와서 총각 눈은 가물가물, 발갛게 부르터서 할아버지 손가락은 화끈화끈. 그래도 할아버지는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왔습니다. 날만 새면 암탉은 내 거다.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 한 바가지를 다 까먹었을 때였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고 아무리 쫓아도 멀뚱멀뚱 앉아만 있던 할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암탉이 낳은 달걀로 찜이나 해먹을까? 이 소리에 총각은 또 눈을 반짝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참, 내 암탉!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암탉을 거저 가지려면 호박씨를 까야지요.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호박씨를 까고 또 까고 총각은 끄덕끄덕 졸며 호박씨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또 암탉 이야기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호박엿 한 덩어리를 입에 쑥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말이죠. 할머니는 호박엿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엿을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이 호박엿 먹다 이가 다 빠져버렸네. 아이고, 나도 이젠 암탉처럼 이가 하나도 없구나. 끈적끈적한 엿 때문에 달랑달랑 달려있던 할머니의 이가 몽땅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소리에 총각은 아차, 내 암탉! 하고는 닭을 안고 가버렸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내 손가락. 멍청한 할망구 때문에 밤새도록 호박씨 깐 게 헛일이 되었네. 그때 으엉으엉 울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 총각한테 반값은 받았소? 이 말에 할아버지가 땅바닥을 치며 말했습니다. 호박씨를 밤새도록 까먹였더니 반값을 잊고 갔네. 암탉만 달랑 안고 가버렸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에고 호박씨 호박씨 에고 내 이 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바우와 도깨비.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바우라는 아이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우와 할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바람이 쌀쌀해질 무렵부터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나무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 밤새 눈이 꽤 왔구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아휴. 할머니는 밖을 내다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올게요. 바우는 눈꽃이 핀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뽀드득 뽀드득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르릉 호르릉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작은 새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바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귀는 것이었어요. 예쁜 새야, 왜 그러니? 작은 새를 따라가 보았더니 다리를 다친 아기 곰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우는 얼른 옷자락을 찢어서 아기 곰의 다리에 감아 주었습니다. 아기 곰은 고맙다는 듯 손을 흔들고는 절름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르릉 호르릉 작은 새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우는 지게 가득히 나무를 했어요. 할머니가 누워있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꺼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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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꾸.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바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기 도깨비가 그물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레를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우는 나뭇가지 한 줌에 불을 붙였어요. 쉿! 저리 가지 못해! 쉿! 쉿! 바우가 불타는 나뭇가지를 휘휘 내두르자 호랑이는 겁을 집어먹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바우는 아기 도깨비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어른 도깨비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함께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아기 도깨비야, 이름이 뭐니? 까꾸, 까꾸, 까꾸. 아하, 까꾸까꾸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내 이름은 까꾸까꾸야. 어때? 괜찮지? 바우는 까꾸까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우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으아! 바우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어느 팀에 몰려왔는지 무시무시한 늑대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는 바우와 까꾸까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바우와 까꾸까꾸에게 덤벼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꼬꾸꼬꾸 꼬꾸꼬꾸 어른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도깨비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늑대를 쫓아버렸습니다. 어른 도깨비들이 바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기를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내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렴. 은혜를 갚는 뜻에서 무엇이든 들어주마. 바우는 알아 누운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 소원은 할머니 병이 빨리 낫는 거예요. 바우는 도깨비들과 헤어져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막살이 집 가까이에 와보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니, 몸도 편찮으신데 무얼 하시는 걸까? 바우야, 난 말끔하게 나았단다. 이젠 하나도 안 아파. 할머니가 바우를 얼싸안았어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져서 밖에 나와보니 마당에는 이렇게 금돈이 가득한 항아리가 놓여있지 뭐겠니. 아하, 그 도깨비들이. 바우와 할머니는 두 손을 마주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을 몰랐답니다.